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며칠 전에 올렸다가 저도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유예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요? 엄청 올라갑니다. 확실히 진짜. 엄청 올라가요. 예. 지금 부랴부랴 이제 5월 9일 전에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제발 팔기 전에 세금 상담해라. 작년 하반기에 증여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에 처음 오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기반으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좀 세상을 본다라는 뭐 슬로건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세금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부동산 채널 저도 굉장히 지금 현업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유튜브도 지금 거의 만 5년 지나서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세금에 관한 부동산 그 질문들이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좀 자세히 상황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세무사를 못 찾아서 굉장히 곤욕스러워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며칠 전에 올렸다가 저도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유예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요? 엄청 올라갑니다. 확실히 진짜. 엄청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중과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많은 상담을 했었지만 와 진짜 세금 차이가 너무 큰데 제가 극단적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네. 제 고객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실제. 네, 실제.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주택이 3개가 될 때도 비과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말 그대로 뭐 종전주택 있고 뭐 신규주택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껴있거나 해서 그렇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요건 2개가 믹스되면 3개일 때도 비과세가 나오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5억 원에 팔았고 근데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막 15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15억에 팔았고 취득가격이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의 양. 차익이 8억 원에서 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80% 받으면 양도세가 한 350만 원. 그러면 별로 안 내네. 이래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단 자체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 비과세가 갑자기 3주택 중과세로 바뀝니다. 그렇죠. 네, 3주택 중과세 딱 바뀌면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0% 되고 예. 거기다가 3주택이니까 30%가 추가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금 딱 계산하면 한 6억 나와요. 350만 원이 6억으로. 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엄청나죠. 와. 근데 가산세를 제가 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산세도 네, 나오잖아요. 비과세를 신고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연락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 잘못 계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산세 한 20% 붙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의 7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도 가끔 양도세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3년 뒤에 이걸 맞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3년 뒤에 가만히 그냥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뭔가 지로용지 하나 탁 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가산세 이게 맞으니까 그 갑자기 멘붕이 이게 대비도 안 되고 맞습니다. 뭐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양도세 초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세 신고를 이렇게 스스로 하게 만드는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참 어려워요. 네. 참 이게 여러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분들이 거래할 때 이제 세금 관련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많아지실 꼭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오는 길에도 이제 사실 소장님하고 촬영하기 전에 더 뭐 소스가 있을까 이제 기사를 또 봤는데 네. 지금 부랴부랴 이제 5월 9일 전에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생기질 네. 수 있죠. 사실 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높아서 금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수자도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예, 맞아요. 돈이 없고 예. 그러니까 15억 정도 내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 좀 금매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앞서서 내가 매매 거래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먼저잖아요. 선행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2, 3주 걸리고 2주 걸리고 그다음 뭐하고 하면 사실상 거의 토지에 집어넣는 거 제가 이제 업무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제 데드라인 정한 게 야 이거 3월 초까지 토지에 안 넣으면 거의 5월 9일 전에 못 팔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생각보다 얼마 없다. 뭐 5월 달에 하면 되지. 안 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발 팔기 전에 세금 상담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셔야 돼요. 당연히 쓰기 전에 해야죠. 근데 쓰고 온 네. 분들이 많죠. 쓰고 온 분이면 그나마 이제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잔금 다 치르고 오셔가지고 뭐 세금 별거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이제 호되게 좀 당하신다. 저도 항상 말하거든요. 저한테도 뭐 비과세 판단이나 이런 거 하시겠지만 저 포함해서 아니면 저 제외하더라도 3명의 다른 세무사님하고 상담 또 받아봐라. 정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봐라. 왜냐하면 그중에 한 명이 이건 비과세 이런 관점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처럼. 예. 아니, 가산세만 1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만 1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약간 비과세가 좀 확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면은 먼저 과세로 세금 내고 경정 청구로 돌려받아라. 그럼 가산세가 안 붙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경정 청구로 돌려받으면 오히려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서 또 줍니다. 이자? 네, 이자. 이자 하시고. 네, 똑같죠. 내가 더 내는 거랑 똑같이 더 받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제발 진행을 해라. 그게 정말 낫겠네요. 위험하다.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돈을 내가 먼저 내는 게 안 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쉽지 않죠. 돈을 먼저 내가 내고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네. 일이긴 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저 이번에 이거 뭐 30억에 팔아요, 뭐 20억에 팔아요 이러면은 그럼 계산이랑 비과세 판단 먼저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판단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하면 뭐 1시간 안에 나온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임대주택이 껴있다. 예. 제가 최근에 검토한 건데 제가 9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가 무능력하니까 9주 걸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복잡해요. 예. 정말 그래서 그 당시 때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포 세무사라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압니다. 양도 소득세를 상담하는 걸 포기하는 세무사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그걸 못 한다라는 게 아니라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수임료가 낮으니까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검토받거나 그러면 이제 몰리는 사람만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약이 막 몇 달치 차 있거든요. 근데 막 뭐야 이러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양도소득세가 워낙 지금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그냥 개별적인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돈 안 받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다 까야 되는데 나 집 한 채 있는 걸 숨겨. 맞아요. 맞습니다. 얘기를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 까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세무사들이 제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세무사가 이게 잘못하면 신고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이 책임 수임료 조금 받아가지고 이 책임질 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거 해주냐. 이거 해주는 사람은 진짜 천사다 천사. 진짜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이장원 세무사님이 천사네요.
저도 해서 지금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사실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영업하러 왔네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안 오셔도 돼요, 진짜로. 아,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예요. 진짜 손해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손해예요. 책임은 막중한데 진짜 돈이 막 수억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잘못 계산해서 나가면 막 취직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 세무사한테 가서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세무사님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 이 양도세는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이게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한번 정책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도 복잡해서 뭐 시기별로 주택 수에 따라서 미친다. 사람 수에 따라서 막 또 난리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계신 분은 그럼 좀 괜찮은 건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설정은 사실 하루면 뚝딱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토부에서 맞아요. 주택법상 뚝딱 해버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막 이렇게 부동산 단톡방에도 막 돌고 있는 게 이 지역 이번에 될 거다. 이 그럴 지역 수 있죠. 뭐 동탄이니 뭐 남양주 일부 지역이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계신 분들은 나는 뭐 내 거 상관없지 하셨다가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잠깐만 이제 나 이 3법이 달라지네. 이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뭐 중과세나 뭐 비과세 할 때 2년 거주나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신경 써야 되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변화에 대해서도 이런 영상을 제발 좀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제 정말 공부하라고 좀 말씀드려요. 저희가 세금 강의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 가면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큰 틀 말씀드리고 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뭐 이렇게 좀 알아보는 방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만 제가 중과 유예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강의 갔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변수가 생기는데 본인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 물론 이제 세무사님들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세무사님도 뭔가 놓칠 수도 있지 않냐.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그렇죠. 진짜 공부하셔야 된다. 진짜 그 말씀드려요. 저도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그냥 돈 버는 데만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데 이 과정이 주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복잡하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금 이게 안 된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늦었어요. 파는 게 이미 늦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대비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무사님 정말 잘 모셨다. 앞으로도 제가 좀 자주 뵈시죠. 좀 부탁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정확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근데 저도 공부를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영상 올리지 말자 이걸로 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이게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주는 게 그렇죠. 저도 이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가 이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틀리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제 말 듣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은 지금 당장 뭐 할 사람들이 이제 이 닥쳐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 걸 기준으로 했다가 망해버리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몰리지 못했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구세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80%
50%였던 게 50%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세금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조금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조금. 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남은 비과세 양도차익을 빼고 과세 양도차익에서 이제 말 그대로 80%나 빼주니까 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걸 말씀드려보면 뭐 압구정 현대라고 해서 제가 뭐 110억짜리 양도차익 나는 거 최근에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이제 막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았다. 그럼 한 11억, 10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내네? 그러니까 완전 파격적인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너무 파격적이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막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스탠스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세율이 되면 이 사람이 한 40억, 50억, 중과세 되면 한 90억 내거든요. 못 팔죠, 절대. 네. 네. 근데 이 11억은 너무 적게 낸다. 이걸 좀 늘려라. 아. 그래서 말 그대로 더 낼 수 있게 하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한 좀 줄이자. 네. 지금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50%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21년도에 예.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사안이 나와서 예. 뭐 이제 가액에 따라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뭐 5억 원이면 그다음부터 10% 낮추고 예, 10억 원이면 20% 낮추고 네네. 뭐 그다음에 20억이면 30% 낮추고 뭐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좀 엄청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세 양도차익 20억이 됐다. 그래서 네. 30%가 더 빠졌다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가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아, 그래도 뭐 작은 금액은 작은 아니네요. 금액은 아니죠. 예. 그래서 2억 8천 정도 많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 어쨌든 조금씩 더 내라.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기부 특별공제를 뭐 80% 50%로 줄이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이 뭐 얼마를 넘어가면 아니 너 이 이상은 장기부 특별공제 공제 못 받아. 뭐 이렇게 상한선을 전해두거나 뭐 그런 방식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걸로 인해서 또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또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자, 요즘 그 토어제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또 트렌드, 증여가 많이 늘어났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아니면은?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네. 진짜 대대적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 뭐 매도 매수자분들이 이미 많으니까 그 사람들 조사하는 데만 해도 바빠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예전처럼 이제 10월 15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랑 토지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서울 전역이랑 뭐 경기도 12지역. 그러니까 이제 매매 거래가 확 줄었네. 그러니까 여분이 좀 남네. 조세할 여분이.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호제 때문에 매매 거래가 쉽지 않아서 진짜 부동산 증여가 늘었냐? 진짜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촬영 오기 전에 상담하셨던 분이 이 케이스인데 네. 이제 다주택자신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9일 넘어가서는 이제 팔게 되면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토호제 때문에 이게 세입자가 있으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매수자가 와서 2년 살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세무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집 하나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 채 중에 하나는 공실이셔가지고 공실을 이렇게 자녀분에게 팔거나 근데 매매 자금이 갑자기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공실을 순수하게 증여를 해라. 왜냐하면 토호제가 안 걸려요. 순수 증여를. 네, 아주 순수하게 증여 100%를 하면은 토호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 증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세입자 들여서 뭐 그걸로 세금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짜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증여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세무조사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된 게 1차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나온 게 12월 4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엄마 카드 찬스, 엄카 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였어요. 자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가 연봉이 뭐 6천만 원이면 번 돈을 죄다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일상 생활을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카드를 주는 거예요. 요거 써.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그거가 이제 그런 것들도 요즘 잡아내고 있다.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제가 예전에 맨날 이런 걸 강의에 말하면 아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 저 말이 되냐. 근데 이 조사를 이미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조사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증여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유사 케이스가 있다. 그럼 나도 걸릴 수 있구나.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감정평가. 예. 이제 감정평가를 좀 낮춰가지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좀 줄이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터무니없이 낮추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에 나왔던 게 뭐냐면 60억 원짜리인데 막 39억의 감평을 받아서 예. 이거 너무 낮지 않냐? 그러면 국가가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좀 너무 낮으면 저는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겁니다. 증여자분들이 그러면 순수하게 증여해주고 자녀들한테 수증자가 받고 그 증여세도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증여자는 그럼 돈 어디서 났어? 너 어떤 돈으로 그거를 증여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아예 대놓고 콕 집어서 이럴 때 항상 의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산부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10년간 50억 벌었다. 네. 근데 갖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막 300억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이 본인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뭐 예, 성형외과나 예. 그러면 현금 매출 누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 네. 네, 거기까지 요즘 조사하고 있어요. 와, 증여자에 대한 소득 요건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많이 본다. 너무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저도 증여가 이렇게 실거래에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증여세 제대로 내고 할까? 어떤 편법을 쓸까?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저런 거를 과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취득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는 뭐 몇 년간 들으셨으니까 막 이제 인식하고 준비하시잖아요. 네. 근데 증여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많이들 모르시니까. 저도 한 3년 전인가 영상 찍을 때 사례가 왔어요. 증여한 지 3년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조사가 조사가 와서 결국에는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거를 이제 안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빌리는 식으로 차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돼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세금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사가 나중에 들어오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난감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추후에 조사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적발되는 게 이제 뭐 소장이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 사례를 말해 보면 채무 사후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이제 은행 대출이 막히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사실 가족 대출이라 그래서 그렇죠. 예. 엄마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가지고 차용증 쓰고 그걸 취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뭐 조사가 나오면 엄마한테 빌렸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가장을 좀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자 지급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케이스는 21년도에 부동산을 살 때 그렇게 이제 형태를 짜고 이자를 계속 주셨어요, 진짜로. 23년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사 한번 나와서 다 소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생각하시냐면 끝났다.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이자 끊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소장님. 그리고 25년도에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초대장이 다시 날라옵니다. 네. 그게 채무 사후 관리라 그래서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때 취득할 때 엄마한테 뭐 3억 빌렸다고 했는데 이자 계속 갚았는지 다시 내역을 한번 줘볼래? 근데 이때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이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때 증여네? 때려버리고 이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무섭잖아요, 사실. 가산세 막 50%씩 붙으니까. 그럼 혹시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냈던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그럴 수 있죠.
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원금을 전부 증여로 할 거냐 아니면은 무이자와 실제 법에서 받아야 되는 이자와의 차익을 예, 예. 아니면 또 증여로 할 것인가. 아. 이때 이제 소명의 이제 이 싸움이 좀 그럴 벌어지는 수 겁니다. 있겠네요. 예. 참 무섭습니다. 지금 저도 딱 들었던 생각이 대부분은 이거 한번 조사 나왔으면 이제 안 나오겠지 맞습니다. 하고 방심하는 걸 노려서 다음에 또 한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하려고 할 때 신경 써야 될 그 세금, 취득세나 뭐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첫 번째로 이제 생애 최초 취득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근데 가액이 좀 낮아요. 뭐 4억, 6억 그렇죠.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뭐 한돈 500만 원 정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아두시고 공부를 좀 하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이제는 뭐 자녀의 능력으로는 주택을 사기 좀 힘든다고 느끼는 집안들이 가끔 있으면 예. 부모님 거를 지금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이제 팔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가족 간에 그게 이제 저가 양수도.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증여성 거래가 이제 실거래가에 남는 게 말 그대로 가격을 좀 너무 낮게 하는 거래가 이제 뜨는 거죠. 그게 이제 편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맞는 거고 네, 신고만 예, 예, 제대로 예. 하면 되는데 이게 26년도에 개편이 하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원짜리 시가 아파트인데 자녀한테 6억 원에 싸게 판다. 그러면은 이게 5%와 이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취득세 6억 원, 실제 준 건 6억 원이지만 너 10억 원으로 계산해. 라고 생긴 게 과거 23년도부터 있었고요. 예. 23년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는 매매 취득세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면 사실 매매 취득세면 취득세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예. 뭐 낮으면 1%까지 나오니까. 예, 맞아요. 그 취득세율이었는데 이제는 26년 1월 1일부터는 뭐가 바뀌었냐면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너 이거 매매 취득세 말고 증여 취득세로 내. 그러면 증여 취득세가 무슨 차이야? 라고 하는데 우선 증여 취득세가 기본 세율 자체가 더 높아요. 예, 예. 뭐 3.8이나 4%고 기본 세율이. 네. 거기다가 대부분 부모님이 주택 지금 두세 개일 때 내 5월 9일 되기 전에 너한테 하나 팔게. 예. 중과세 되기 전에 하나 팔면서 그 다음으로 노리는 게 보유세도 좀 줄여보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추면 자녀가 갑자기 이제 증여취득세가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뭐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주면 증여취득세도 중과세가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12.4%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자녀가 취득세가 1억 2천 막 이래 나와버리니까 예.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많이들 지금 모르세요. 개정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격을 무작정 낮추면 불리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막 3억과 30%인 7억 정도의 경계선 맞추면 매매 취득세 되니까 일반적으로 뭐 3%대 내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4배 더 내면 이건 부담이 너무 그렇죠. 네. 그 취득세도 결국 자녀가 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거 아까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좀 조심하셔서 잘 마련하셔서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또 이게 개정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요즘 좀 핫한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데 베이커리 카페.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와이프랑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서 이게 막 우후죽순 생겨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이거 목적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가 한 24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뭐 기자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뭐 대중매체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분들 연락이 오셨었는데 제가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솔직히 말하면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자녀에게 절세 수단으로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주고 너가 이걸 운영을 해. 네. 부동산 가격도 미래에 올라가면 이것도 너가 다 가져가. 이 이제 부동산 기반의 이제 하나의 자산 형성도 해주고 뭐 이런 툴인 건데.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실제 문의가 왔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딱 한 건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녀분이 혹시 죄가제빵 기능사가 있냐? 네.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년간 빵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 15년간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구조를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실천이 어렵다. 왜냐하면 가압상속공제 받으면 뭐 된다, 뭐 몇십억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 수치가 너무 극단적이고 이거 실제 운영은 아주 힘들다, 불가능하다 거의. 네.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업 상속 공제 이것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가 가능하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믿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일반인들은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 가업을 사실 상속을 해준다라는 개념은 한국의 이제 중소 중견기업 이거 기술하고 고용 유지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제도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 갑자기 오너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러면 직원들 다 나가 막 이러면 회사가 망가지면 예. 사실 고용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조해 주는 그 도구인데 그래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뭐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상속을 했었을 때 자녀분도 해당 기업에 뭐 운영을 좀 하고 그것을 승계 받아서 또 몇 년간 유지하고 이런 사후관리고에 사실 많은데 네. 그 요건을 지키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줄게. 그러면 600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니까. 세네요. 네, 셉니다. 상속세 네, 제도에서 공제가 제일 센 거긴 합니다. 아,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단순하게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걸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부동산 절세용이 아닌데 마치 부동산 절세용 같이 좀 비춰진다라는 게 엄청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쉽지 않다. 네. 네, 말씀 좀 많이 드리죠, 이건.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이 베이커리 카페가 이 제도랑은 맞지 않는 건가요? 생각보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베이커리 카페 그러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전국에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베이커리 카페가? 네,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일정 면적 벗어나는 것. 제가 알고 이렇게 느껴지는 베이커리 카페는 꽤 많은 걸로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럼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와 뭐 실제 그 상속세. 공식적인 네. 그 해당하는 그런 카페랑은 좀 다른 그렇죠. 개념이라는 일반적으로 뭐 100평 넘어가야 된다 그럼 좀 베이커리 카페로 좀 대형 카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치된 거 보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는구나. 네, 정말 생각보다 몇 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왜 이 제도가 좀 어렵냐. 예. 제가 F&B 사업은 항상 느끼는데 이게 결국 입에 들어가는 사업은 그 오너가 그 실제 그 음식이나 뭐 음료를 만들지 못하는 스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망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커피숍 생각해 보시면 사장이 커피를 못 만든다 그럼 웬만하면 인건비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이 거의 안 되거든요. 예. 네, 베이커리 카페가 그런 대형 부지, 뭐 고정비, 인건비. 왜냐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빵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수많은 제과제빵 기능사 그분들이 계신데 예. 그분들이 그 유행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10년을 버텨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평균 수명이 3년 남짓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생각보다 보면 또 여기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뭐 벌써 약간 망했나?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게 생기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 생각보다 고객이 또 쫙 빠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사실 이게 생각보다 논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 실제로 저도 그 와이프랑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에 갔을 때 막 사람 붐비던 게 맞아요. 뭐 한 1, 2년 후에 또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 맞죠. 망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여기 아무리 상속이나 뭐 이런 공제 관련된 그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망하면 맞습니다. 다 손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요건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베이커리 카페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게 좀 적합하냐 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예. 가장 이제 일상생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그만 음식점들은 저는 권할 만해요. 그것도 상속 공제가 되는 근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그 언론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걸로 풀어가는데 네. 가업 상속 공제가 연에 한 100건 정도도 진행을 안 해요. 생각보다 몇 개 진행을 안 하고
가압상선 공장 결국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물려받는다 개념이잖아요. 예. 사실 요즘은 그렇게 안 갑니다. 사실 요즘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님한테 너 창업 좀 해. 돈 줄게.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창업을 하면 창업 자금 받았다고 증여세를 똑같이 세율을 때려버리면 증여세를 엄청 많이 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창업 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5억 원까지는 공제를 5억 원 빼줘요. 영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점 너 좀 창업 좀 해볼래? 근데 부모님이 막 창업하라고 돈 줬는데 몇 천만 원이 막 증여세 나오면 이거 뭐 창업하기 전에 세금 많이 내는 꼴이 되니까. 네. 그래서 5억 원까지는 영원. 5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는 10%만 냅니다. 아. 그럼 50억 원까지 주면 4억 5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자금으로 창업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믹스가 되는 게 그렇게 창업을 하고 그 지역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청년이 창업을 하면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위치나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5년간 세금 100% 감면이 그 맞아요. 예. 네, 아실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유튜버 분들도 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이제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믹스시키면서 지금 여기 베이커리 카페처럼 뭐 부동산 기반이니까 우리 채널도 네.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미래에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짜드린 게 있는데 세차장이 답이에요. 아, 세차장. 왜냐하면 세차장 산업이 생각보다 이게 베이커리 카페랑 다르게 운영이 쉬워요. 생각해보면 이런 루트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좋은 거 있어서 예. 기계를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차할 때. 예. 근데 그 기계를 운영하는 게 엄청난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그냥 자, 여기 서세요. 고객들이 와서 알아서 하면 네. 되니까. 오세요 버튼 눌러주고. 예, 예, 그러니까 예. 대학생 알바가 하더라고요. 여자 네. 알바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주차장 같은 데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세차 도구를. 그래서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이게 세차 매니아 분들을 보니까 누가 세차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 세차를 하면서 약간 거기서 이제 마음의 수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만 마련해주면 그러게 하게 되면 괜찮나요 했더니 이건 너무 괜찮다. 왜냐하면 자녀가 운영의 어려움도 많이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지역이면 100% 감면이니까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창업받았을 때 그 부동산 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차장 세팅하고 미래에 가치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완전히 금상첨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삼박자가 다 맞네. 세차장 운영이 베이커리 카페처럼 내가 막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음식점 조금 사이즈가 크고 부동산까지 믹스하신다 그러면 저는 세차장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한번 잘 새겨놨다가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냥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창업할 때 분명히 부모가 돈을 해줄 텐데 증여세로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조사 나오거나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제되는 게 꽤 많았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베이커리 카페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커피숍은 안 돼요. 커피숍은? 네,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겠죠. 유흥주점, PC방.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베이커리 카페는 되는데 카페는 안 돼요. 요게 이제 판례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직접 너가 빵을 만드는 게 주 매출이냐 아니면 음료만 만드는 게 주 매출이냐. 그럼 예를 들면 카페 하는데 빵이 있는데 빵을 이렇게 보통 대부분 사오잖아요. 그렇죠. 사오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직접 내가 그 오븐기 놓고 맞습니다. 이 빵을 굽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지금 막 뉴스에서 막 그 엄청난 절세 플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저게 거의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저거를 다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맞는 말이었어요.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면 자녀가 제과제빵을 배워서
10년간 제과제빵 그 베이커리를 10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베이커리 하다가 한 3년 어중간하게 물론 이제 성공하는 업체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겠지만 대부분의 이 업체들은 한 3, 4년 유지하다가 맞습니다. 이게 손님 빠지면 이제 그 유지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한 건 음식점인데 저도 음식점 중에서 이제 가장 폐업률이 낮은 게 사실 중화요리거든요. 중화요리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국밥집 예. 이런 종류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 뭐 너무 유행을 탄다 그러면 저는 거절을 해요. 하지 마라. 왜냐면 요거 유지 못 하실 것 같다. 저도 수제비를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차라리 이거 물려줄 거 팔지 말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네. 농담처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차장도 마찬가지인 게 생각해보면 세차장은 나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재로 쓰는 거 보면 이거는 계속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게 잘 되더라도 요건이 10년은 유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혹해서 베이커리 대형 베이커리 창업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게 근로자 유지 조건도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뭐예요? 가업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대부분 추진단의 사후 관리가 뭐냐면요. 가업상속공제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는 절반 가까이가 그 근로자 요건 위배로 걸리는데 왜냐하면 상속 직전에 받았다 이제 평균 근로자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급여 총액이 있는데 이거 90%를 5년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업상속공제가 생각보다 이 근로자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부담 그다음에 제가 이게 많이 이제 박살났었던 시점을 떠올려 보면 코로나. 맞아요. 이거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아예 그냥 유지 자체가 안 되는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할 때 근로자를 고민해봐라. 너가 이걸 5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5년간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먼저 핵심일 텐데. 그렇죠. 근로자 인건비랑 노동 이슈도 세지는데 과연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엄청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제 지인 중에 삼겹살집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잘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생기고 망해버렸어요. 확 망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질 않아요.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매출 이게 임대료를 이제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50억 원까지는 괜찮은데 50억 넘어가서 100억까지 받을 때는 상시 근로자 10명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죠. 이거 10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권하는 게 최대한 고용을 좀 안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또 돌고 돌아 아까 세차장이 딱 떠올랐던 게 세차장은 딱 앞에 그것만 딱 하고 뒤는 알아서 하세요. 공간만 주면. 그러니까 되네? 그러게 좀 되더라고요. 네. 자, 뭐 요즘 또 국세청이 베이커리 카페 조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는 뭐 굳이 조사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이슈화 되니까 국가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베이커리 카페 조사라고 사실 비춰지지만 사실 이제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악용하고 있는 걸 잡겠다라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실상 커피를 만들고 있었던 거. 제과제빵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케이크 완제품 구입하고 음료만 말 그대로 만든 거 아니냐. 매출도 이 부분이 엄청 큰데 그러면 너는 업종 코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결국은 이제 이게 아빠가 운영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속한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주가 누구냐. 그냥 아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춘다고 아들이 그 시점에 또 퇴사를 하긴 했어요. 회사를. 그래서 이게 맞냐.
그냥 다른 사업하시는 아빠가 이거 실제 사업주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위장을 한 형태죠. 그렇죠. 이런 것의 형태를 국세청이 최근에 이제 아. 베이커리 카페가 악용된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저는 사실상 하나의 이제 보여주기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생각보다 네. 요건 맞히는 거 어렵다. 그렇죠. 네.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한 세금 절세 방법,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한번 우리 세무사님과 상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흘러다니는 유튜브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계획을 짜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이 추천해 주신 이런 방법들도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창업하는데 물론 세차장 얘기하셨지만 창업하는데 이 공제되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창업도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증여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증여에 대해서 실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우리 자녀에게 뭐 현금 증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증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우선은 대부분 이제 방식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A팀에서 말 그대로 뽑아서 주겠다. 뭐 창구에서 돈 뽑아서 주겠다. 아니면 계좌이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으로 뽑아서 주시는 경우가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질문에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니 현금을 주는 건 좋은데 자녀가 어떻게 쓸 건지 왜냐하면 자녀가 현금을 쓴 게 마지막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저도 100만 원 이상 현금 써본 게 아니 진짜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좀 친한 사람의 경조사가 좀 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정도 뽑아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1년에 막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현금 뽑아서 자녀에게 줬다 그러면 자녀가 그 돈을 결국 쓰는 게 언젠가는 결국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취득할 때 쓸 건데 그 자금이 결국은 이제 PCI 기법이라 해서 걸리거든요. 걸려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그 현금이 갑자기 몇 억 있어가지고 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번 소득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즉 추징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질문 말씀 주시면 하나씩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산이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쪽으로 이게 점점 진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보통 그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국세청이 아니라 FIU라는 기관에 보고가 돼요. FIU. FIU라 그래서 핵심은 그거. FIU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불법 자금하고 블랙마켓 머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핵심은 보이스피싱. 원래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얻어걸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하면 그래서 그 정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창구에서 많이 해요. 창구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다 쓰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뭐 출금을 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거 대부분 보이스피싱 당하실까봐 은행에서 걱정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그걸 이제 FIU에 은행에서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가족 간 증여 아니면은 뭐 사업 자금 뭐 이런 식으로 멘트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보고를 피한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1,000만 원 이상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굳이 뭐 뽑아서 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기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계좌 이체해서 증여면 증여 아니면 이제 차용이면 차용 그런 형태를 제대로 만드는 게 낫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1,000만 원 미만으로 보내면 모릅니까? 사실은 그러면 보고를 안 하게는 되어 있어요. 딱 1,000만 원 이상 하면 무조건 은행 직원이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STR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막 계속 그렇죠. 뽑아요. 반복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건 뭐야? 당연히 이제 그래 걸릴 수 있고. 네네네. 이제 어떤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계좌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는데 각 은행마다 800만 원씩 뽑으면 예. 또 알겠냐. 근데 이제 그거가 계속 반복적이 되면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 예. 왜냐하면 사실 지켜주려는 거예요. 예. 이 보이스피싱으로 돈 맞아요. 막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돈 뽑으러 가면 이제 옆에 이제 아저씨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이거 어떤 거냐. 와. 생각보다 이제 이 증여나 막 이런 이슈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로 뭐 ATM에서 돈 뽑다가 여러 번 뽑잖아요. 그럼 옆에 예. 이상한 아저씨 서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경찰이신 예. 거예요. 아. 은행에서 사실 신고를 해요. 아, 그럼. 예. 은행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경찰이랑 유관기관 협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네. 어찌 보면 잘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와. 부부간 증여를 할 때 사실 우리도 이제 뭐 대부분은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부부간 증여는 한도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렇게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나오는 사례나 뭐 나오는 경험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 그래서 그렇죠. 남편이 아내 줄 때 6억,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 줄 때도 6억 줄 수 있습니다. 네.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뭐 사실 거의 일반적인 거는 추징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러게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제 상속인 분들 이럴 때가 많은데 남편이 돈 벌었으면 생활비 써 하고 이제 500만 원 이체하고 그게 근데 10년 되면 꽤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생각보다 이제 살아계셨을 때는 그거를 막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조사로 파생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첫 번째로 살아생전일 때는 그걸로 이제 배우자 아내는 예를 들어서 뭐 전업주부라고 해볼게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500만 원씩 계속 줬는데 아끼고 잘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갑자기 오피스텔 산다. 네. 그러면 너 취득자금 어디서 났어? 부동산과 연계되면 그래서 바로 조사가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비는 괜찮아요. 생활비라는 건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거니까 써도 그렇죠. 괜찮은데 그걸 갑자기 자산 형성을 했다? 그러면 이건 증여지. 근데 이제 6억 미만이면 웬만하면 패스 되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주로 그래서 조사 때 언제 걸리냐면 고액 부동산 샀었을 때 배우자 지분은 50%에 넣어주잖아요. 우리 같이 했는데 5대5 넣어야지.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30억이라 가정해 보시죠. 그럼 반절이면 15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6억을 훌쩍 넘어섰으니까 그럴 때는 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징이 이건 나와야겠다. 근데 막 예를 들어 3억짜리다 그러면 해도 어차피 6억 미만인데 그럼 조사가 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사가 안 나오니까 국세청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등기부 등본 말 그대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부 등본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역이 월마다 국세청에 가요. 이게 첫 번째. 그때 다 포착을 하고요. 근데 배우자 있네. 6억 이하에 넘어가자. 그러게 할 뿐이지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내한테 주식을 주는 거예요. 하이닉스 주식 너가 갖고 있어요. 줬어요. 그것도 사실 모든 내역이 가는데 안 걸린 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귀신이네요. 진짜 국세청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그냥 그리고 그 한도 내에 있는 건 다 지금 누적돼서 참고 있는 거죠. 이걸 넘어서는 순간인데 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거 다 잡기도 힘들고 넘어가자 이런 게 태반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무회의 같은 거 하는 거 봤는데 국세청장 앉혀놓고 인력 늘려라. 맞습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세금 뜯어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세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자, 이게 또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코인. 사람들은 이제
코인으로 증여를 하면 뭔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거나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면 뭐 코인으로 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부분. 예.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코인 쪽이 아직 우리나라가 과세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7년 1월 1일부터인데 시스템 구축이 아직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의 뭐 서로 주고받은 내역은 아는데 그게 가액을 얼마로 설정할 건지 이런 변수들을 다 못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못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이 안 됐어요. 근데 시스템 구축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로 넘어갔다? 그럼 바이낸스로부터 데이터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안 준다? 그러면 트래블 룰 걸어가지고 너희랑 거래 안 할 거야. 묶어버린대요. 예. 그럼 황당하지만 코인 거래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묶어버리면 바이낸스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인을 엄청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네. 거의 업비트가 막 전 세계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거래소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증여를 한다 그러면 코인도 사실은 전후 한 달간의 평균액으로 증여 재산 가격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걸로 주실 거니까 웬만하면 잡힐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콜드 월렛이나 뭐 지갑에 넣어주면 걸리겠냐. 안 걸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불안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지금은 시스템이 미비해서 안 잡혔는데 미래에 시스템이 다 구축돼서 자 이제 과거 내역 우리 한번 청산하셔야죠. 왜냐하면 증여세 같은 경우 조사는 10년 전에 것도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막 9년쯤에 시스템 좋아져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 8년 전에 콜드 월렛으로 옮겼던데 이거 내역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그거 갖고 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또 팔았다. 그럼 또 그때도 이제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옮길 때 딱 팔았다고 치고 그거 자금으로 이제 뭘 쓸 건데 너 이거 예전에 취득한 내역이 없는데 어디서 난 거야? 그렇죠. 돈이 무조건 어디선가 생기면 너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그럼 그렇죠. 이게 네. 추적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추적이 나도 지금 소명 못 하겠다. 이거 완전 옛날에 나 비트코인 100원일 때 사놓은 거야. 과연 이거를 이제 소명이 될까? 아니면 국세청이 이걸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까지는 내부 아직은 미지수. 네,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막 권하는 게 너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때려 맞은다 치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때려 맞을 거니까. 그래서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증여세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가 있기는 한데 사실 끔찍한 게 이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없어요. 웬만하면 증여세가 10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증여세가 조사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면 15년을 합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15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부정행위나 정말 악독하다라고 하면은 안날로부터 1년이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간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40년 있다 알게 된 거예요. 예. 증여를 했네? 그러면 나 지금 알았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에 과세를 해버려. 40년이 지났어도. 네. 그러니까 막상 보면은 정말 악독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끝이 없다. 그냥 이건 악속하다라고 이제 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고액일수록 사실 그런 기간의 제한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100억대, 200억대 다 해봤는데 15년으로 늘려버리고 뭐 안날로부터 1년이 있지 않냐. 당신 부정한 행위다. 진짜 그럼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해가지고 이걸 소멸시효 이게 해가지고 내가 세금 안 맞을 수 있어 이런 행위는 쓸데없는 행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소득세를 소멸시효로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300 얼마 정도 소멸시효로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한 5년인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무신고가 7년, 과소신고가 5년. 예. 그렇게 해서 없어진 적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소득세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예. 또 증여랑 연관된 게 상속이죠. 맞습니다. 근데 상속세 개정될 거다. 막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상속세 개편 안 될 것 같아요. 제 책에.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자회견 때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의원 입법해서 막 진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세수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자 감세라는 항상 그 이제 정치적 이슈에 좀 휘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서 아 이것도 안 되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주택만 갖고 있어 상속세 솔직히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속세를 줄인다라는 관점은 첫 번째로는 다 필요 없고 이제 빨리 증여를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세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증여를 하더라도 10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나면 그럼 증여는 했지만 상속재산 이걸 다시 얹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증여를 예를 들어서 5억을 했다. 그러면 20%의 세율 구간으로 냈지만 부모님이 8년 이후에 이제 증여하고 나서 8년 이후에 돌아가셨다. 근데 보니까 이제 상속재산이 많아서 50% 구간이다. 네. 그럼 이 5억을 얹은 다음에 50%로 계산을 하고 예전에 20% 냈던 거를 빼줘요. 그러니까 30%를 추가로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엄청나게 불리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증여를 해라. 그래야 되네요. 네. 죽기 전에 일단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죽을 날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상속세랑 무관한 네, 게 맞습니다. 된다. 증여세로만 내고 끝나는 거고. 진짜 설 명절 전에 상담이 폭발해요. 지금 제가 막 하루에 5개 상담 막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막 그 관련해서 네, 상담이 많이 오겠네요. 그래서 미리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상속인들 될 사람들끼리 미리 얘기를 형제들끼리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명절 때 가서 부모님과 얘기 나누고 미리미리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얘기 좀 나누면 좋아요. 그러겠죠. 갑자기 느닷없이 막 한 명의 자녀가 탁 말하잖아요. 너가 벌써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말하는 게 금기시돼 있다 보니까. 예,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네. 살아생전의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는 이제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망 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 부동산 기반 상속이에요. 대한민국 확실히. 제가 일반적인 분들 만나면 진짜 주택 한 채랑 현금 조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빨리 받아서 낮춰야 돼요. 이게 또 감정평가도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뭐 이때 받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거의 몇 년째 상속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상속세를 그냥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상금 얼마 나오실 거고 지금 감정평가해봤다 이 정도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뭐 채무나 이런 거 봤더니 상속세 이 정도 나오실 것 같고요. 취득세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대비하세요. 왜냐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고액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경험할 일이 몇 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대 나오면 막 깜짝깜짝 놀라서 평생 그런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 대해서 약간 화도 내시고 그러시거든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기반의 상속이 많으니까 이게 또 무주택자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져가면 취득세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상속 취득세도 또 있는데 그것까지 좀 고달프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유주택자가 받으면 3%예요. 근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1% 정도 돼요. 원래 0.96%인데 그러면은 상속 취득세만 해도 3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무주택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분이 1%만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근데 유주택자가 2명이고 무주택자가 1명이다. 그러면 3분의 1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3, 33, 34. 그러면 무주택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대박이네. 이 전체 취득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취득세도 전체 낮은 그럼 걸로.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무주택자니까 좀 세금 줄이기 위해서 너를 줘야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 이럴 그렇죠. 수 있는데 1%만 주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취득세 몇 천만 원 줄잖아. 야, 당연히 그렇게 하자. 그게 알아야지 좀 도움이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공제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배우자가 가져가서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그러면 또 어차피 또 돌아가시면 상속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예. 상속세도 그걸로 내 가지고 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부동산 기반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미팅을 최대한 빨리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는데 5개월 남았잖아요. 그래도 예. 신고랑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돈 마련해야 되네. 5개월이라도 마련해라. 근데 이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최대한 10년간 쪼개서 내는 거죠. 예, 예. 뭐 삼성그룹도 이걸 했었잖아요. 삼성일가도 이걸 해가지고 쪼개서 냈었는데 쪼개서 낸다 보면 좀 부담은 좀 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확보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 물건으로 부동산을 가끔 급매를 하세요. 예. 막 6개월 이내 팔아서 막 세금 내야 돼. 그러다가 가격을 또 너무 낮춰서 팔면 손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거든요. 이거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중하게 일군 걸로 이 자산을 일군 건데 이 급매로 막 몇 억씩 싸게 팔면 좋겠냐. 그러니까 좋은 매수자 나타날 때까지 우선은 연부연납으로 시간 한 1, 2년 벌고 좋은 매수자 시장에 제대로 내놔서 팔아라. 그게 더 유리할 거다. 네. 그리고 상속재산을 최대한 낮추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양도로 팔게 되면 좀 더 높게 파실 거잖아요. 이 양도소득세 별로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상속세는 이제 세율이 높으면 또 많이 왕창 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담, 분산 효과도 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나 조율, 시뮬레이션 돌릴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눈앞에 있는 상속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미래 팔 때 양도세까지 줄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을 결국 이번에 취득한 시점이 되니까 미래 파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상속일 때는 그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받으면 끝난다라 생각하는데 받자마자 시작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매매 취득처럼 받자마자 시작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잘 접목을 못 시키시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담하셔야 되고 또 뭐 지금 무료로 하신다니까 예, 우리 세무사님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사님 시간 될 때 좀 자주 모셔와서 그리고 국가가 세금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바뀔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어설픈 저는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세금 뭐 어설프게 세금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금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어설프게 했다가 여러분한테 낭패를 안겨드리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많이 미뤄오거나 넘겨왔던 거를 우리 세무사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좀 모셔와서 우리 세금에 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영상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계획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가셔야 이게 빈틈이 없이 자금 관리가 된다.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세금 상담 받으러 가시면 난감한 것들이 서로 난감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넣고 뺏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세금 상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 한 채가 세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나는 이게 제가 진짜 그런 경우 봤어요. 집이 뭔가를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집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집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과 맞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특히 오피스텔이나 막 이런 거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거든요. 집이 됐다가 아니다가 막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세무사님 모셔다가 또 그런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끝으로 채널 홍보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인사 말씀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금 자체가 말씀 소장님이 잘해주셨는데 진짜 뭐 하나만 틀어줘도 좀 크게 타격이 받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택 관련된 세금이 지금 제일 민감할 때인 것 같아요. 중과세가 네. 도입되기 전후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영상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이현철 소장님 거 좋은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하시라니까 홍보 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공부 꼭 많이 하시라 말씀드리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